설명드리는데요. 여기서 갑이 특수관계인,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였으면 이 특수관계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였을 때 공제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내용은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증여세 납부하고,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이 다른 사람에게 5년 내에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하였음으로써 양도소득세 산정하죠. 그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에 대한 내용 합쳐봐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계산을 더합니다. 왜 한 번 더 계산을 더하냐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회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계산 더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계산 더하는 것은 증여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여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봅니다. 그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이 합계에 대한 금액보다 컸다고 한다면 그에 의해서 어느 목적으로 이렇게 돌려팔았을까요? 직접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오잖아요. 크게 나오니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판다는 거예요. 이 돌려파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돌려파는 계산에 대한 내용은 부당한 계산이다. 부당한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부인, 이렇게 나오겠죠. 부인, 이런 내용으로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이 부당의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거래에 들어가려면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서 볼 때 합계액이 적다면, 이거 되겠죠? 합계액이 적다면 이 말이 있어줘야 여기에서 갑이 직접 판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갑이 직접 팔았다 하였으면 여가 바로 납세자겠죠. 판자니까 갑에 대한 증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율과세에 해당된 경우에 납세자는 수증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당행위 계산을 일 때 납세자는 증여자예요. 이런 내용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이때에 대해서 납세자는 누가 되면 증여자인 갑이 된다. 그리고 증여자가 취득해서 팔 거니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한자로 됩니다. 증여한자. 증여한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다. 이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증여한자란 말은 증여자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증여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볼 때에 여기에서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금액이 큼으로써 여기에서 갑이 특수관계인에게 돌려서 파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특수관계인이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납부된 증여세는 돌려줘야 돼요. 이 증은요. 왜? 돌려판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준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환급됩니다. 환급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당행위 계산이니까 양도소득세 전체 물건이에요. 양도소득세 전체 물건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까지 알고 거기에서 문제 보죠. 문제에서 210쪽에서 문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4번 내용 볼 때 을이 갑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자죠. 외자이니까 특수관계인 되겠죠. 특수관계인의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세액이자 합한세액이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 양도항수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는, 이건 크죠. 합계액이 크다는 것은 여기서 갑이 병에게 직접 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자, 합계액이 적다면 이렇게 해줘야 갑이 병에게 직접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컸다 했으니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항수 보지 아니한다. 맞죠? 아니한다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런 이유로서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맞습니다. 그 내용에 현재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예, 거기서 5번 갑시다. 5번에서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은 연대무진다. 자, 여기서 배우자끼리죠. 배우자 본인에게 납세금을 지음으로써 배우자끼리는 연대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끼리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는 연대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94번에 대한 내용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그 다음에 95번도 풀지 마세요. 자, 이번에 94번에 대한 내용 왜 안 푸냐면요, 풀어봤자 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게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95번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번도 풀지 말고요. 97번은 풀어드릴게요. 97번에서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 경우 틀린 것은, 여기서 보니까 사촌형이죠. 뭘까요? 특수관계인 됩니다. 그 내용 알고 볼 때에 1번에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5년 내로 가야 돼요. 5년 내. 또 5년 내로 가야 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합계액이 적다면 이 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98번 갑시다. 98번에 대한 내용이 이율과세의 가장 대표적 문제 유형이에요. 이 이율과세의 가장 대표적 문제 유형 가지고 이걸 변형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한 3번인가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 유형에 대한 이로서 문제 풀어보죠. 거주자 갑이 2013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을 배우자 을에게 2017년에 증여 후 배우자가 2019년 병에게 10억에 팔았다, 매도하였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거기서 증여받은 연도는 2017년, 팔았던 연도는 2019년. 그러면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팔았죠. 이율과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율과세는 알고 이제 막바로 선다로 갑니다. 선다 가볼 때 거기서 1번에서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자, 여기서 갑이다. 한번 볼까요? 이율과세일 때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누구냐면 판자입니다. 자, 누가 팔았을까요? 증여자가 팔았을까요? 수증자가 팔았을까요? 수증자가 팔아요. 수증자가 파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 수증자에 대한 누가 되면 을입니다. 갑이 아니에요. 을이고요. 배우자가 을이잖아요.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3년이 돼야 돼요. 또 보유 기간 계산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유기간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취득하였어야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팔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일을 정해줘야겠죠. 취득일은 증여 한자예요. 증여 한자니까 거기에서 갑에 대한 이유로서 2013년 됩니다. 그리고 팔았던 연도
대한 내용은 2019년이니까 3년 넘었죠. 3년 넘었음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장기부통제 적용이 됩니다. 그녀로서 답은 2번 됩니다. 3번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란 말은 취득 시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취득 시기의 가액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 시기는요, 증여 한자 그랬죠. 증여 한자는 누구냐면 갑이었어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 증여 한자에 대한 이유로서는 갑이 되니까 거기서 취득 시기의 가액으로서는 3억 되겠죠. 그런데 8억이 다 틀렸죠. 그리고 4번에서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했던 증여세는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 경비 산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갑과 을이 연대 의무가 있다. 배우자끼리죠. 배우자끼리니까 연대 의무가 없어요. 근데 있다 있으면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다시 99번 갑시다. 99번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양도시 이율과세에 대한 신고 납부 틀린 것. 이율과세 틀린 거죠. 자, 여기서 1번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증여자란 말과 증여 한자란 말은 같은 말이죠. 그 이유로서 1번 맞고요. 그리고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란 말은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를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그 밑에 줄 끝에서 수용 나왔죠. 수용 나왔으니까 이율과세 적용이다, 배제다. 배제.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밑에 줄에서 1세대 1주택 그러면서 고가주택 포함에 대한 예로서 여기도 어때요? 이율과세 배제.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서 이율과세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 금액이 이율과세 적용한 세액 금액보다 커요. 적용하지 않은 것이 컸으니까 적용하지 않겠죠. 끝말은요, 이율과세 적용 배제된다. 맞죠? 이 문장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벌써 몇 줄입니까? 5줄. 지금 현재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다 길어요. 다 기니까 빨리 단어를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찾으시라고 단어 다 집어드렸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단어 찾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문장이고 4번 갑시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 연대 의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배우자라고 문제상에 적어졌죠. 배우자로 적어졌으니까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있다 틀렸죠. 다음 거기에서 4번. 그리고 5번에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해용권,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율과세에 적용되는 물건 맞죠? 그런 의미로서 5번도 맞습니다. 다음 거기에서 4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0번 문제 풀지 마세요. 제가 풀어봤더니 여기서 김빛나, 홍길동 이 내용을 여러 번 이렇게 적음을 해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자체가 꼬였어요. 자체 꼬여가지고 이게 김빛나가 홍길동으로 증여했는지 홍길동이 김빛나에게 증여했는지 이게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안 가니까 아예 풀지 마세요. 문제를 내려면 정확히 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 낸 것은 문제아라 그래요. 문제아가 낸 문제니까 풀지 마십시오. 여기서 100번 풀지 말고요.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189페이지에서 55번 실지 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개발 부담금 인정되죠. 이사비용 안 되고요. 수익적 지출 안 되고요. 부당행위 계산해서 시가총액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도 안 되겠죠. 그리고 56번
A에 대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뒤로 가셔서 57번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58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59번 갑니다. 59번에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 해당하지 않는 것. 또 자본적 지출은 증빙을 갖췄다 또 되어 있죠. 근육 알면서 볼 때 1번에서 문장 약간 가보니까 용도 변경 나왔죠. 계량, 이용, 편의 이 단어 있으면 용도 변경, 그렇지 않으면 계량, 그렇지 않으면 이용, 편의 단어 있으면 자본적 지출. 2번에서 개발 부담금, 여기도 자본적 지출. 3번에서 취득 후 돼 있죠. 취득 후 소송 비용, 이것도 자본적 지출. 그리고 4번에서 내용 연수가 증가되는 지출 비용, 여기도 자본적 지출. 그리고 5번에서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이건 수수료죠.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양도 비용입니다. 이제 문제상에서 필요 경비로 물어봤는가 아니면 자본적 지출만 물어봤는가 한번 봅시다. 자본적 지출만 물어봤죠. 그러면 양도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필요 경비로 물어봤다면 여기서 답 없어요. 하나 물어본 것은 자본적 지출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거기서 답은 5번 됩니다. 뒤로 가셔서 6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61번은 풀지 마세요. 그리고 62번은 풀어줄게요. 양도차익 계산으로서 옳은 것 돼 있죠. 여기 물어본 것은 양도차익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실지 양도가 5억.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가가 원칙이니까 실가로 푸셔야 돼요. 실가로서 5억 되고,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은 2억 5천. 그럼 여기에서 5억에서 2억 5천 빼겠죠. 빼니까 2억 5천 남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빼줘야겠죠. 빼줘둠으로써 820만 원 빼고요. 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빼지 않는 것만 해줄게요. 거기서 취득세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발코니 확장 비용 전체가 빼는 건 아니에요. 전체가 자본적 지출이 아니에요. 뭐만 들어가냐면 사실이만 들어가요. 가로에다가 사실이라고 적으세요. 사실이라고 적어놓고 이제 여기다 놓은 필요경비에 들어가니까 뺀다 하세요. 그 다음에 벽지, 장판에 대한 내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수익적 지출이에요. 장판이랄지 벽지는 원상 회복이고 능률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 어떨까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양도시 중개 보수 어떨까요? 이거 수수료죠. 그러니까 해당되겠죠. 공증비도 수수료죠. 해당됩니다. 그래서 빼는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빼는 거 다 알려줬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빼가지고 양도가액에서 그 빼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이유로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63번 풀지 마세요. 왜 풀지 마냐면 이런 문제 풀게 되면요 한 6분, 7분 걸려요. 어떤 내용의 문제냐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또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건 추계 결정이에요. 추계 결정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를 풀게 되면요 거의 환산가에 대한 내용에서 산식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고가주택일 때 푸는 방법까지 더하게 되면 이 내용이 한 7분 내지 8분 걸려요. 7분 내지 8분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풀었는데 거기 자기가 풀었던 내용의 답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2, 3, 4, 5에 없어요. 그럼 황당하니까 여기서 아예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64번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실지 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도 추계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풀지 마세요.
64번 풀지 마시고요. 65번 갑니다. 65번에 대한 눌러서 볼 때 그 문장 가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나왔죠. 이제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상까지 또 기본 공제까지 세유까지 이론상 내용 보고 문제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내용은 이론적 내용으로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오냐면 133쪽에 나옵니다. 요약집에서 133쪽에서 나와지는데 이론적 내용 설명드리면요,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은 장기 보유 공제와 특별히 공제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진 단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조건은 AND 조건입니다. 먼저 장기 보유 공제, 오랫동안 보유함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공제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보유 기간을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보유에 대한 내용은 3년 둡니다. 보유 3년 두고, 그리고 특별히 공제, 특별히 공제는 이런 뜻이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5천만 원, 1억 이 정도는 보통으로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나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바에는 부동산 안 팔라고 합니다. 안 팔게 되면 공급은 줄죠. 팔다의 반대말은 뭐랄까요? 사다. 사다가 수요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급과 수요는 정반대입니다. 여기가 팔다, 여기가 사다니까 정반대겠죠. 정반대로서 공급이 줄면 수요는 커져요. 이 말은 살 물건은 없고 살 사람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떨까요?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역효과가 있으니까 그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 팔아란 유도책이에요. 뭘 팔아라? 부동산을 팔아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으로 나온 거예요.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보유 3년에 합쳐진 단어죠. 합쳐지니까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장 가볼 때 133쪽에서 맨 밑에 조건, 요건 나오죠. 요건으로서 토지, 건물 나와요. 토지, 건물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또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투기적 내용이거나 법을 어겼던 것은 제외시킵니다. 법 어겼던 거니까 미등기죠. 미등기 제외. 또 조정지역은 투기예요. 투기, 조정지역 내 2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거기도 제외. 만약에 조정지라는 말이 없이 2주택 나왔다면 그건 투기가 아니고 주택이니까 건물로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는 것은 조정지역 내 2주택 요 두 단어가 있다면 제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입주권이 4년 전에 끼어갑니다. 입주권이 왜 끼겠는가를 볼 때 입주권의 뜻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유했던 종전주택이에요. 소유했던 종전주택이니까 주택으로서 건물 들어가죠. 여기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입주권의 뜻에 대한 내용이 소유했던 종전주택이다 라고 알았으면 이 입주권에 포함될 것인가 제외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조합 오늘로부터 취득된 입주권 하면 어떨까요? 조합 오늘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소유했던 종전주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외된 것을 뺀 토지, 건물, 입주권을 보유 3년하고 양도하였으면 공제됩니다. 그때 공제에 대한 내용의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해줘요. 여기서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지 양도 가액이 아니다는 거, 그 내용 조심하세요. 양도 가액에다가 곱하게 되면 금액이 워낙 크게 나옵니다. 자, 볼 때 이렇게 봅시다. 제가 토지에 대한 내용 1억에 취득하여서 2억에 팔았다고 한다면 양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2억 됩니다. 이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 1억을 빼주면 양도 차익은 1억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제율이 10%였다고 한다면 양도 차익에다가 10% 곱해주니까 이때의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하나 양도 가액에다가 10% 곱한다면요 2,000원 됩니다. 금액 차이가 꽤나 크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조심하세요. 양도 차익이지 양도 가액이 아니다는 거, 그 내용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유기한별 공제율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년 이상부터 시작하니까 3년 이상부터 1년 증가 시마다 2%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두는데 그 한계에 대한 내용은 15년 이상이에요. 15년 이상이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 곱하기 30%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5년 이상 한계를 기억해 주면 15년 이상일 때 양도 차익의 30%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몇 년 이상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충분하게 공제율 다 압니다. 거기에서 15년 이상이니까 이상 앞에 숫자 1을 곱해줘야 30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 앞에 숫자에다가 2%로 곱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 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5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이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상 앞에 숫자 5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양도 차익 곱하기 10%겠죠. 이렇게 해서 15년 이상에 대해서 양도 차익 곱하기 30%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제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했으니까 과세되는이죠.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고가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되는 경우는 고가주택이거든요. 고가주택은 가액이 큼으로써 물가 인상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제폭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으로서 3년 이상에서 1년 증가 시마다 8%씩 증가, 10년 이상이었으면 한도로서 양도 차익 곱하기 80% 한까지 적용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숫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상 앞에 숫자에 10에다가 8을 곱해야 80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 앞에 숫자에다가 8을 곱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 일대에 보유기한 공제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4년 이상에서 5년 미만 나왔으면요. 이상 앞에 숫자 4에다가 8을 곱하니까 4, 8에 32, 양도 차익의 32%에 대한 내용을 산정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서 장기통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기본공제 갑니다.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36쪽에 있어요. 136쪽에서 밑에 4가로 과세 표준, 여기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죠. 소기과표,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빼면 과세 표준이다. 반대로 과세 표준 6고루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한다. 이거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기본공제 보는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역할이니까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여기서 연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았다면 250만 원 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1년 이 사이 기간에 팔았으면 250만 원 공제되는 거니까 5개월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 10년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아는 것은 기본 공제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다. 이걸 알 수 있겠죠. 1년 내에 팔았다면 250만 원 공제니까요. 그래서 보유 기간과 관계없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적 공제 역할이니까 법을 어긴 걸 뺀 나머지는 다 공제됩니다. 법을 어긴 것은 미등기죠. 이제 문장에서 미등기라는 단어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다.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문이 길게 나오든 짧게 나오든 여러분 충분하게 기본공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해볼 때 고가 주택 나왔으면 기본공제 적용된다. 또 문장 길게 보죠.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그 주택 나왔으면 그 문장에서 믿음기란 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된다는 겁니다. 기타 자산도 적용되고 주식도 그리고 파생상품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적용되는 방법은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소득별 공제. 이 기본공제만 소득별이고 나머지는 다 자산별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소득별. 기본공제 소득별이란 뜻을 알기 위해서 거기 옆 페이지에 있는 제102조 1항 봅시다. 옆 페이지에서 제2조 1항 볼 때에 읽어드리면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 각 기역, 니은, 디귿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 결손금이란 말은 손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이 결손금이란 말은 양도차손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양도차손은 다른 기역, 니은, 디귿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일단은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결손금은 다른 기역, 니은, 디귿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다가 밑줄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합산한다 뜻.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합산한다 뜻.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 내에서 토지 하나 팔았는데 양도 차익 나왔어요. 또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다른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 차익 나왔다. 그랬으면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누진세율 적용돼요. 누진세율 적용된 것은 합쳐야 누진세 적용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요? 합쳐요. 합쳐서 누진세율 적용이 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봅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았는데 하나 팔 때 양도차익 나오고 또 하나 팔았을 때 양도차손 나왔을 때 요 두 개는 합치지 않는다. 이러면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합쳐줘야 돼요. 합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차손 나왔을 때 합치는 방법에 대한으로 보게 되면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의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관한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구조입니다. 이 볼 때에 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세율 구조가 다르니까 이것과 이것을 합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억 보세요. 기억 보니까 기억은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죠. 주식은요, 니은은요, 주식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합산한다, 합치지 못한다. 합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볼 때 기억은 기억끼리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합친다. 주식은요, 주식끼리 합친다. 이게 바로 소득별이에요. 이 내용이. 소득별에 대해서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니까 소득별이란 A끼리, B끼리, C끼리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A 보니까 부동산 그룹이죠. 부동산 그룹끼리. B번은요, 주식 그룹이죠. 주식 그룹끼리. C는요, 파생상품끼리 해가지고 250만 원씩 공제한다. 끼리끼리 공제한다가 그러면 소득별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별이 아니고 소득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기본공제만 소득별이고 나머지는 다 자산별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알면 되고요.
또 다시 이를 통해서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은요, 부동산끼리 합친다. 되겠죠? 또 주식은요, 주식끼리 합친다. 부동산과 주식은 합칠 수가 없다. 여기까지도 같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시의점에서 한 문장으로서 거기에서 5줄인데 5줄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끝에 있는 순서대로 공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순서 공제,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기에서 토지 하나만 팔았어요. 그러면 부동산 그룹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 공제? 250만 원 공제됩니다. 또 다시 이 동일 연도, 이 같은 연도에서 토지 하나 팔고 아파트 분양권 팔았다. 그랬으면 같은 그룹이죠. 같은 그룹이니까 여기에서 250만 원 공제예요. 250만 원 공제하는데 순서 공제예요. 여기에서 공제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순서 공제 아시겠죠? 순서 공제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시커먼스 옆에 오른쪽 편 보시면 주의 나오죠. 먼저 읽어드릴게요. 당해년도에 발생한 양도 차손은 다음 년도로 넘기지 않고 당해년도에 소멸. 왜 여기에서 다음 년도로 넘기지 않고 당해년도에 소멸될까요? 언제 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언제 팔지 압니까? 언제 팔지 알았으면 신이죠. 가격이 오를 때 팔 것이고 취득할 때는 가격이 낮을 때 취득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어떤 때는 싸게 팔고 어떤 때는 비싸게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 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양도 차손에 대한 내용을 다음 년도로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되는데 거기 밑에다가 또 적으세요. 또 적는 것은 이렇게 적으세요. 부동산 임대 소득의 결손금은 손실금액은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자, 여기서 왜 합산할까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었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분류과세에 있다겠죠. 분류과세란 말은 소득세를 3개로 분류하겠다. 하나는 합친 것, 2개는 합치지 않는 것.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치지 않고 혼자 따로 과세다. 구분과세 그랬죠. 그럼 거기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친다는 얘기예요. 합치니까 결손금 나왔을 때 합친다는 얘기죠. 합치고 다음 연도로 2월 됩니다. 다음 연도로 2월 된다. 왜 이 결손금에 대한 내용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는가? 볼 때 이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은 계속성일까요? 어쩌다가 한 번일까요? 계속성이에요. 계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은 계속성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니까 거기에서 다음 연도로 넘기지 못한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또 다시 이제 왼쪽 보시니까 리을에서 국외 자산은 국내 자산과 별개로 기본공제 적용된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뭘 배웠냐면 거주자 배웠어요.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때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국내 5년 이상 주소 둔 자도 거주자죠. 거주자니까 인적공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외 자산 양도인 경우도 국내 자산과 별개로 기본공제 적용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로에 있는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그 가로에 있는 내용은 구석 중에서도 아주 상구석지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그거 버리고 그리고 또 그 오른쪽 칸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경우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불.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왜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겠는가를 살펴볼 때에 이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죠. 그러면 여기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우리가 부양시킨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나온다면 국외 자산은 적용 불됩니다. 그런 내용까지 같이 구별하시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 닐 옆에다가 또 하나 적으세요. 닐 위에다가 적으세요. 비거주자도 기본공제 적용. 여기까지는 깊게 안 나오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준 겁니다. 비거주자도 여기 우리나라 사고 있는 사람이죠. 사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척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도 적용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렇게 기본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하냐면 세율을 곱해줘야 산출세액 나오겠죠. 그래서 세율로 갑니다. 이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에 관한 세율에 대한 내용과 주식에 관한 세율, 파생상품에 관한 세율,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의 세율은 나오지 않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맞게 적어질 거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에 대한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와주냐면 요약집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0쪽에 나옵니다. 140쪽에서 세율 나오는데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